정확한 건강 정보를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응급실에 실려온 68세 김철호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5년째 매일 빠짐없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200에 120까지 치솟으며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질문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40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무려 65%가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정작 혈압을 올리는 진짜 원인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약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계속 높을까? 병원에서는 약만 늘려주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7번째는 99%의 환자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혈압약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 짠 음식 섭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짠 음식 섭취입니다. 저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계속 150 이상으로 높게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계속 늘려주기만 했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드시는 음식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과 김치, 점심에는 라면이나 국수, 저녁에는 찌개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별로 짜게 먹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무려 4000mg이었습니다. 정상 권장량이 2000mg인데 2배나 드시고 계신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면서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70세가 되면 미각세포가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짠 음식을 드시면서도 별로 짜지 않다고 느끼시는 거죠.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즉각적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 안에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의 압력이 높아져요. 마치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이미 혈관이 딱딱해진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공식품도 주의하셔야 해요. 냉동만두 10개에는 나트륨이 15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에는 100g당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물 요리도 생각보다 위험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200mg, 김치찌개에는 1500mg이나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싱겁게 드시면 식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2주마다 10%씩 줄여나가세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 레몬즙 등을 사용하시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신 후 단 2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어요.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 약 복용 시간과 방법. 두 번째 이유는 약 복용 시간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어떤 날은 130대, 어떤 날은 160대까지 올라가곤 했죠. 약을 바꿔봐도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약 복용 패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식전에, 어떤 날은 식후에,
또 어떤 날은 저녁에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지만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혈압약은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이뇨제는 아침에 드셔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은 24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침 7시, 내일은 오후 2시 이렇게 드시면 혈중 농도가 들쭉날쭉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해요. 물 없이 드시거나 차나 커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약물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세요. 그래프루트 주스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래프루트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약물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약을 까먹고 못 드셨을 때는 절대 한 번에 2알씩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드시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그냥 건너뛰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정하게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목표 혈압인 130에 80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예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으셨죠.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시고 자녀들 걱정에 밤새 뒤척이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만성 스트레스예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계속 이어지는 스트레스는 혈관 자체를 손상시켜요.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 졸음이 오는 패턴이 반복되면 혈압 조절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문제예요. 콧골이가 심하거나 잠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혈압이 올라가요. 특히 새벽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다양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명상도 도움이 되고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깊은 호흡법도 효과적이에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반복해 보세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혈압이 20mmHg나 떨어졌고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번째 이유, 약물 상호작용. 네 번째 이유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이때 약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압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관절염, 불면증까지 있으셔서 총 8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죠.
그런데 자세히 약물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드시던 소염 진통제가 혈압약 효과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막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감기약도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코막힘 완화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항우울제나 수면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삼환계 항우울제나 일부 수면제는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약물도 주의하셔야 해요. 천식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약물들이 나트륨과 수분을 몸에 쌓이게 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건강보조식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삼이나 감초가 들어간 제품들이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각각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경우예요. A병원에서는 혈압약을, B병원에서는 당뇨약을, C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염약을 받으시는데 각 의사는 다른 약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드시는 모든 약물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드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건강보조식품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이 목록을 들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국에서 상담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동네 약국에서 약력을 관리해 주시는 약사님이 계시잖아요. 새로운 약을 받을 때마다 꼭 상담받으세요. 약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는 소염 진통제를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바꾸시고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을 정리하신 후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어요. 8가지 약을 5가지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셨죠. 5번째 이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운동. 5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과 잘못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혈압이 높으셨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하루 종일 TV 보시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운동 부족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심장은 근육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거든요. 심장이 약해지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숨을 참고 하는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너무 격렬한 운동도 문제예요. 갑자기 뛰기 시작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혈압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해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되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거운 웨이트보다는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이 좋아요. 특히 스쿼트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도 함께 경직되거든요.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새벽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날씨도 고려하셔야 해요. 너무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박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15분씩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셨죠. 3개월 후에는 하루 40분씩 빠르게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20mmHg 지나 떨어졌어요. 6번째 이유, 숨겨진 질환들. 6번째 이유는 숨겨진 질환들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해요. 제주도에 사시는 67세 강숙일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3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계속 160 이상으로 높았어요. 약의 종류도 바꿔보고 용량도 늘려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수면무호흡증은 정말 무서운 질환이에요. 잠자는 동안 숨이 멎으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은 다양해요. 콧골이가 심하거나 잠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입이 마르는 경우, 낮에 계속 졸린 경우 등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도 혈압에 영향을 줘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저하되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역시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신장 질환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센터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당뇨병도 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손상이 빨리 진행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부신 질환도 있어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장동맥이 좁아지는 신장동맥 협착증이나 대동맥 축착증 같은 질환들이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3개월 이상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추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을 통해 숨겨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도 중요해요. 가족 중에 특별한 질환이 있었다면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아요. 강숙일 할아버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CPAP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하신 후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3년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니까 바로 좋아진 거죠. 7번째 이유,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 마지막 7번째 이유는 99%의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울산에 사시는 73세 정명숙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병원에 가실 때마다 혈압이 170에 100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늘려갔는데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재면 130에 80 정도로 정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백의 고혈압이에요. 병원이나 의료진을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오른다 해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노인분들에게 정말 흔한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병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약을 더 늘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병원 환경 자체도 영향을 줘요.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차가운 진료실 온도 등이 모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더 위험해요.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고혈압인 경우예요.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가면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수면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백의 고혈압과 반대로 병원에서는 안정되지만 일상에서는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중요할까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백의 고혈압인 사람이 고혈압으로 오진받아서 불필요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면
고혈압인 사람이 정상으로 오진받아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에요. 하루 종일 혈압 측정기를 차고 다니면서 실제 생활 중에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혈압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집에서 혈압 측정기를 사서 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측정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재신 다음에 평균을 내면 비교적 정확한 혈압을 알 수 있어요. 혈압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세요. 커프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맞추시고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정명숙 할머니는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해보니 실제로는 혈압이 정상이었어요. 백의 고혈압이었던 거죠. 약을 줄이고 집에서 혈압을 관리하기 시작하신 후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희망적인 마무리와 실천 방안.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 섭취였죠.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숨겨진 나트륨이 혈압약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약 복용 시간과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압 킬러들이 약 효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이었죠.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면서 생기는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과 잘못된 운동이었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여섯 번째는 숨겨진 질환들이었고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이었어요.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사례의 주인공들은 원인을 찾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나트륨 섭취량을 체크해 보세요. 드시는 모든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거죠. 세 번째,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병원 혈압과 비교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혈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